전화는 늘 나쁜 소식을 싣고 온다. 한지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백정에 뜬 번호는 낯선 지역번호로 시작했다. 받지 않으려다 손끝이 먼저 화면을 눌렀다. 한정태 어르신 보호자분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응급실, 졸도, 과로, 단어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지수의 심장도 한 칸씩 내려앉았다. 의사는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 곁에서 가게를 봐줘야 한다고 했다. 가게. 그 한마디에 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고요식의 방. 지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작은 가게. 단풍로 골목, 분식집과 철물점 사이에 끼어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킨 가게였다. 간판의 페인트는 절반쯤 벗겨졌고 유리문에는 오래된 시계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지수는 그 가게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정확히는 그 가게가 아버지를 데려간 시간만큼 자신을 미워했다. 기차에 오르는 내내 지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둔 견적서를 다시 읽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내야 할 작업이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로웠고 일정은 빠듯했다. 며칠만 봐주고 돌아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고향에 도착한 건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이었다. 단풍로 골목은 기억보다 더 낡아 있었다. 몇몇 가게는 셔터를 내린 채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분식집 앞에는 흐릿한 가로등 하나만 깜빡였다. 그 사이로 고요시계방의 작은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미리 와서 불을 켜둔 모양이었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다.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지수의 기억 깊은 곳을 건드렸다. 어릴 적 학교가 끝나면 이 문을 밀고 들어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이 종소리가 반가움이었다. 지금은 그저 낡고 가라앉은 울림일 뿐이었다. 가게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작은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속도로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똑딱거리는 소리들이 서로 어긋나며 겹쳤다. 마치 수십 개의 심장이 다른 박자로 뛰는 것 같았다. 작업대 위에는 손질하다 만 손목시계 몇 개가 핀셋과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얇은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다. 지수는 작업대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앉았을 그 의자는 등받이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다. 그 기울기조차 낯설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소실과 함께 혈압이 위험한 수치까지 올랐다고 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세가 있으시니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쉰 적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정확히는 병실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걸었을 그 전화였다. 가게는 별일 없냐.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지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 그저 네,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다. 별일 없냐는 그 질문이 며칠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가벼워서 지수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다. 정작 본인이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묻는 것은 가게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달력,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지수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의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 가게를 처음 연 그해였다. 문득 시계들의 초침 소리가 한꺼번에 크게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며칠만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며칠만 버티면 다시 서울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며칠이 무엇을 들춰낼지 그날의 지수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지수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어릴 적 숙제를 하던 그 방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한쪽 구석에는 지수가 쓰던 책상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초등학교 시절 그림 일기장이 나왔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는 오늘도 시계만 보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수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일기장을 도로 덮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의 동료였다. 클라이언트가 시안을 앞당겨 달라고 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수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떠나온 세계와 다시 발을 들인 이 골목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밖에서 골목을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가 다시 걸어갔다. 지수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저녁마다 가게 불을 끄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때는 그 기다림이 손님을 향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기다림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도 몰랐다. 새벽 무렵 지수는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벽 너머에서 시계들의 초침 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신경을 긁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끊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박자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었다. 노인은 지수를 보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태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지수는 짧게 사정을 설명했다. 노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러더니 손수건을 풀어 낡은 손목시계 하나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유리는 살짝 흐려졌고 가죽 줄은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다. 노인은 그 시계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우리 사람 거예요. 작년에 먼저 갔어요. 지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노인은 시계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음 달이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날까지는 시계가 다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 사장님이라면 분명 방법을 알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지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은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무게는 어쩐지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저는 시계를 고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지수는 사실대로 말했다. 노인의 얼굴에 옅은 실망이 스쳤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다. 그럼 정태 사장님 나오실 때까지 맡겨놓을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도 한참을 더 머물렀다. 작업대 위에 늘어선 작은 시계들을 둘러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정태 사장님이 우리 사람 손목시계 10년 전에도 한번 고쳐주셨어요. 그때 부품이 없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구해다 주셨지. 돈도 제대로 안 받으려 하시고. 지수는 그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10년 전이라면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까지 애썼다는 사실을 지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노인이 떠난 뒤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시계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유리 안쪽 멈춰선 시침과 분침이 어느 한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전부였을 시간. 지수는 그 작은 시계 하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가게 안의 시계들이 다시 일제히 초침을 움직였다. 똑딱, 똑딱. 서로 다른 박자였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일정한 흐름을 이루며 작은 가게 안을 채워나갔다. 지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며칠이라고 정해두었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가게를 연 지 이틀째 되는 날, 지수는 손목시계 수리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태엽을 감는 법, 유류를 가는 법, 배터리를 교체하는 법. 화면 속 손놀림은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핀셋을 들면 손끝이 떨렸다. 작은 부품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목소리가 한결 나아져 있었다. 그 놓인 손목시계는 안쪽 태엽이 풀렸을 거다. 서랍 두 번째 칸에 비슷한 부품이 있을 거야. 지수는 서랍을 열었다. 작은 종이 봉투마다 손글씨로 부품명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봉투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30년이 그 작은 서랍 안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 듯했다. 부품을 찾는 사이 가게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정태 사장님, 안에 계신가요? 지수는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곧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을 송무열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케이스를 열어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거 사장님이 예전에 고쳐주신 시계예요. 이번에 새로 하나 맞췄는데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지수는 시계를 살펴보았다. 줄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무열은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12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졸업 선물로 받은 시계가 고장 났었다고 했다. 수리비를 낼 형편이 안 되어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우연히 이 가게에 들렀다가 사장님이 별말 없이 고쳐주셨다고 했다. 그때 돈도 거의 안 받으셨어요. 부품값만 받으신다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계는 멈추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지수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시계는 멈추면 안 된다는 말. 어릴 적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말을 건넨 적 없던 아버지였다. 적어도 지수의 기억 속에서는 그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중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지수는 강당 입구에서 한참을 서서 사람들 틈을 살피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수의 손에는 빈 화분만 들려 있었다.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늦게 들어와 짧게 말했다. 손님이 멀리서 왔는데 그날 아니면 못 찾아간다고 해서 그뿐이었다. 사과도 다른 설명도 없었다. 지수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것이 더 마음 편한 선택이었다. 무열이 떠난 뒤 지수는 작업대 아래쪽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외상장부라고 적혀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줄지어 있었다. 7월, 박씨 할머니, 손목시계 수리, 무료.
형편 어려움. 9월. 김군. 회중시계. 부품값만. 송무열군. 붙인 시계. 수리비 면제. 지수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이 무료 수리 혹은 부품값만 받았다는 기록이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는 받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따로 적혀 있었다. 지수는 그 글씨를 가만히 손끝으로 짚어보았다. 장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나 있었다. 어떤 해에는 글씨가 유난히 흔들려 있었는데 그 옆에는 겨울, 힘든 해라는 짧은 메모만 적혀 있었다. 지수는 그 해가 자신이 11살이었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라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누군가의 시계를 고치고 그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두었다. 지수는 그것이 무심함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짧은 줄을 발견했다. 지수 손목시계, 생일 선물. 날짜는 지수가 20살이 되던 해였다. 지수는 그런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었다. 아마도 만들어두고 전하지 못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다가 자신이 잊어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지수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늘 가게에만 묶여 가족에게는 무심한 사람이었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생일도 종종 잊었다. 그런 아버지가 남모르는 사람들의 시계를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애써왔다는 사실이 지수에게는 낯설고도 불편하게 다가왔다. 점심나절 지수는 옆 분식집으로 끼니를 때우러 갔다. 가게 주인 박 여사는 지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았다. 아이고, 지수 아니야. 많이 컸네. 아버지 소식 들었어. 괜찮으신 거지? 지수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 여사는 김밥을 썰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혀를 찼다. 그 양반, 너무 자기 몸은 안 챙겨. 동네 사람들 시계며 라디오며 하다못해 우산까지 봐주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작년에는 내 가게 냉장고, 모터 고치는 것도 도와줬다니까. 시계 가게 양반이 그런 것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지수는 묵묵히 김밥을 씹으며 그 말을 들었다. 박 여사는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양반, 정작 자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자네 어머니 일 있고 나서는 더 그랬지. 어린 지수 혼자 키우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으니까. 지수는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수는 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박 여사는 이미 다른 손님을 맞이하느라 자리를 떠난 뒤였다. 지수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질문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병원에 들렀을 때 지수는 공책에 관해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링거를 꽂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손님 많이 왔냐? 2분요. 한 분은 부인 시계 맡기고 가셨고 한 분은 인사하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지수는 그 침묵이 늘 그랬듯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 자신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지수가 부르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평소보다 흐릿했다. 외상장부, 봤어요.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게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시계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시계가 아니야. 누군가를 떠나보낸 마지막 흔적이거나 누군가와의 약속이거나 그런 걸 돈 때문에 못 고쳐주면
그게 더 마음에 걸리더라. 지수는 그 말에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눈이 다시 감기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제 쉬셔야 한다고 했다. 병실을 나서며 지수는 가방 속 외상장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공책 속에는 분명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생각보다 두렵게 느껴졌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은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지수는 문득 자신이 떠나온 후로 이 골목이 얼마나 변했는지 혹은 변하지 않았는지를 헤아려 보았다. 변한 것은 간판의 색과 셔터의 녹뿐이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박자로 움직였을 아버지의 하루였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계들의 초침 소리가 다시 한번 지수를 맞이했다. 지수는 외상장부를 작업대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그 작은 공책이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어떤 시간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낮 동안 손님들이 두고 간 온기가 여전히 작은 공간 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지수는 처음으로 이 작은 시계방이 단순히 낡고 좁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한 시절의 의지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른 아침, 지수는 가게 셔터를 올리며 골목을 둘러보았다. 옆 철물점 주인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분식집에서는 벌써 떡볶이 끓는 냄새가 퍼져 나왔다. 평범한 골목의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지수에게는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며칠 사이 이 골목을 보는 자신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수는 외상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공책은 2권째로 넘어가 있었고 2번째 권의 첫 장에는 좀 더 단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적어도 이 가게 안에서는. 지수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시간이었다. 가게에 오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딸에게는 그 정성의 부스러기만 남겨두었던 사람. 지수는 그 생각에 다시금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 우체통에 꽂힌 우편물 하나가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단풍로 골목상가 재정비 사업 설명회 안내문이었다. 발신인은 어느 개발 시행사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골목 전체를 정비해 새 건물을 올릴 계획이며 입주 상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지수는 안내문을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지수는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켜자 잡음 섞인 옛가요가 흘러나왔다. 지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이 가게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마친 날이었다. 지수는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학비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아버지는 가게 매출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요즘 들어 일이 줄어서. 지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아빠는 늘 그래요. 남의 시계만 챙기고 내 일은 항상 뒷전이고.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장부를 덮고는 다음 날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때 지수를 길러주던 외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 아빠도 힘든 거다. 그냥 표현을 못할 뿐이야. 하지만 19살의 지수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줄어든 일이 아니라
줄어든 일 중에서도 돈을 받지 않은 수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지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지수는 결국 외할머니가 몰래 마련해준 돈으로 학비를 충당해 서울로 떠났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도 서로 안부 몇 마디만 나누고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뀔 즈음 가게 문이 열렸다. 머리가 희끗한 여성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회중시계를 들고 있었다. 정태 사장님, 계세요? 지수는 또 한 번 사정을 설명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회중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고향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손을 봐요. 다른 데서는 부품도 안 맞는다고 다 못 고친다 하더라고요. 지수는 회중시계를 살펴보았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과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여성은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5년 전인가 형편이 안 좋을 때 여기 왔었어요. 수리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망가진 채로 두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돈 받고 고칠 시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지수는 회중시계를 받아 작업대 위 작은 천 위에 올려두었다. 여성이 돌아간 뒤 지수는 외상장부를 펼쳐 그 회중시계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정확히 5년 전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회중시계, 전쟁 유품, 부담 없이 맡기시라 전함. 지수는 문득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그 말들이 왜 한 번도 자신에게는 닿지 않았는지가 여전히 의문이었다. 이른 저녁,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단풍로 골목 재정비 사업을 맡은 시행사 직원 최선규였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안내문 받으셨을 텐데요. 설명회가 다음 주입니다. 골목 상가 대부분이 이미 협의에 응하셨고 이쪽만 답이 없어서요. 지수는 아직 결정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지금은 자신이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선규는 옅은 미소를 띠며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가게들 솔직히 요즘 누가 와서 시계 고치겠어요. 다들 새 걸 사지. 이번에 정비되면 권리금도 2배는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사장님 잘 설득해 보세요. 지수는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새 것을 사는 시대에 낡은 것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상장부 속 수백 개의 이름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이 가게는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곳이 아니었다. 지수는 명함을 받아들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담당 의사와 마주쳤다. 의사는 아버지의 회복이 더디다고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피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병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마침 잠에서 깨어 있었다. 지수는 망설이다. 낮에 받았던 우편물 이야기를 꺼냈다. 상가 재정비한다고 시행사에서 안내문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굳었다. 그 가게 절대 안 넘긴다.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사람들 맡겨놓은 거다. 함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수는 그 단호함에 살짝 놀랐다. 평소 같으면 무심하게 넘겼을 일에 아버지는 드물게 강한 목소리를 냈다. 시행사 직원이 다녀갔어요.
권리금 2배 받을 수 있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던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노인 회중시계. 그거 다음 달에 또 와서 봐야 해. 박씨 할머니는 매년 추석 전에 손목시계 줄 갈아달라고 오시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져.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렇게까지 절박한 떨림을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엄마랑 같이 연가게다. 거기 함부로 못 넘겨. 지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먼저 꺼낸 것은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스친 피로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다만 마음속에는 이 작은 가게가 단순한 일터 이상의 무언가라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병실을 나서는 길. 지수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멈춰 섰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퍼져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의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생각보다 며칠 더 걸릴 것 같다고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 작은 가게와 그 안에 쌓인 시간들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비슷한 감정이었다. 지수는 병원 정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가로등 불빛이 골목 끝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수는 그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어떤 사연을 들고 가게 문을 두드릴지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지수는 처음으로 손님의 시계를 혼자 고쳤다. 며칠 전 노인이 맡기고 간 손목시계였다. 영상에서 배운 대로 뒷판을 열고 풀린 태엽을 조심스레 다시 감았다. 손끝이 여전히 서툴렀지만 작은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던 순간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지수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잠시 거울 앞에 섰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서도 지수는 묘하게 단단해진 자신의 눈빛을 발견했다. 서울에서의 자신과 지금 이 골목에 서 있는 자신이 조금씩 같은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대보았다. 작고 일정한 똑딱임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는 자신이 평소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느꼈던 성취감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감정을 느꼈다. 도면 위에서 새로운 공간을 그려내는 일은 늘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존재했던 것을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이어주는 일이었다. 지수는 그 차이를 곱씹으며 작업대 위에 시계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울의 동료였다. 클라이언트가 또 한 번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수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거는 다른 팀한테 넘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며칠 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스스로도 그 말에 조금 놀랐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던 자신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외상장부의 다음 권을 펼쳤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이었다. 동네의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골목 전체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었다. 장부에는 그 시기의 기록이 유난히 많았다. 구씨, 실직, 손목시계 줄만 교체, 무료. 이씨네 3남매,
아버지 회중시계, 학용품값 대신 받음. 어떤 줄에는 아예 이름 대신 형편 어려운 손님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장부 한쪽 구석에는 작은 메모도 있었다. 보육원 아이들 손목시계 5개, 졸업 선물. 지수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손을 멈췄다. 동네 보육원이라면 지수도 어릴 적 몇 번 봉사활동을 갔던 곳이었다. 그곳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몰래 시계를 선물했었다는 사실을 지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지수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다 쓴 영수증과 함께 작은 우편 봉투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모두 같은 보육원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발신인 칸은 비어 있었다. 지수는 봉투 하나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와 함께 시계 부품을 사고 남은 듯한 소액의 후원금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 생일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익명으로 후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가족에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여유를 남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매년 조금씩 나누어왔던 것이다. 상자를 정리하던 중 가게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머뭇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 지수를 보고는 살짝 놀란 얼굴을 했다. 혹시 정태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자신을 구씨라고 소개했다. 그는 15년 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던 그 시절을 이야기했다. 형편이 어려워 손목시계 줄이 끊어진 채로 몇 달을 다녔는데 우연히 이 가게에 들렀다가 사장님이 그냥 줄을 갈아주셨다고 했다. 그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면접 보러 다니실 때 시계 줄이 끊어져 있으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러니 이건 그냥 받으시라고.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일어서서 지금은 작은 사업체 하나 꾸리고 있어요.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건넨 것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의 무너진 자존심을 가만히 받쳐주는 손길이었다. 구씨는 근처에 지나는 길에 들렀다며 사장님 쾌차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병원에 들렀을 때 지수는 의사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했다. 의사는 아버지의 회복이 더디다고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마음의 짐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그게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던 짐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 했다. 시계방 하나, 떠난 아내, 멀어진 딸,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이어온 작은 선의들까지.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다. 지수는 상자 속 편지 이야기를 꺼내려다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대신 다른 것을 물었다. 아빠, 보육원에 매년 후원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답했다. 그냥 남는 걸로 한 거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돈, 우리 형편에 쉬운 돈이 아니었을 텐데. 아버지는 시선을 돌렸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왜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면 누구 일인데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낮게 입을 열었다. 나도 받은 게 있어서 그런다. 옛날에 형편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이름 안 밝히고 그냥 도와줬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별다른 이유 없다.
지수는 그 말에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눈이 다시 무거워지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조용하고 오래 이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수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답답해졌다. 늘 이런 식이었다. 무언가 따뜻한 일을 해놓고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것이 무뚝뚝함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수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가게로 돌아와 상자 속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의 날짜는 지수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무언가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단순하게 판단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옆 가게 주인들이 모여 시행사에서 보낸 안내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은 벌써 마음이 기운 듯했다. 철물점 주인이 지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지수 씨, 아버님은 어떠셔? 이번 정비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들으신 거 있어? 지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철물점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다들 흔들리고는 있는데 사실 이 골목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가 그 시계방이잖아. 사장님이 안 넘긴다고 하면 우리도 좀 더 버텨볼 마음이 생기긴 해. 그 양반 워낙 한 번 정한 건 안 바꾸니까. 지수는 그 말에 묘한 책임감이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더 이상 단순히 며칠짜리 부탁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지수는 가게로 돌아와 유리문에 붙은 낡은 시계 광고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종이 한 장이 이제는 단순한 낡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30년이 쌓인 흔적처럼 느껴졌다. 닷새째 되는 날, 아버지가 퇴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는 한동안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버지는 가게가 걱정된다며 자꾸 일어나려 했고 지수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결국 아버지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자리를 잡고 지수가 가게를 보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합의했다. 집으로 나고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진짜 집은 늘 이 가게였다. 침대에 누워서도 아버지는 자꾸 작업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 작은 가게가 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숨을 쉬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작업대 아래쪽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서랍을 발견했다. 다른 서랍들과 달리 그 서랍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다가 한참 만에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그건 천천히 열어봐도 된다. 지수는 그 말에 무게를 짐작하지 못한 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여성용 손목시계 한 점이 부드러운 천에 쌓여 있었다. 유리 안쪽 시침과 분침은 정확히 4시 17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지수는 그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낯익은 디자인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시계였다. 엄마 시계예요? 아버지는 작은 방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가게 엄마랑 같이 차린 거다. 그때 엄마가 그랬어. 시계 고치는 사람이면 사람 마음도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땐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지수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떠올렸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그해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던 그 사진. 사진 속 어머니는 작업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제야 지수는 어머니가 단순히 가게를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계를 고치던 동업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게 한쪽에 걸린 작은 손글씨 간판도 어머니의 글씨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지수가 11살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병명은 흔한 것이었지만 발견이 늦었다. 처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가게 일을 그만두지 않으려 했다.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약속한 시계는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는 대신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대에 앉아 마지막 손님들의 시계를 하나씩 끝내주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던 며칠 동안 아버지는 가게를 잠시 닫고 병실을 지켰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남겼다. 이거 우리 가게에서 제일 처음 고친 시계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 첫 손님으로 영원히 남겨줘. 어머니가 숨을 거둔 시각은 정확히 새벽 4시 17분이었다. 아버지는 그 시각에 시계를 멈추고 다시는 태엽을 감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자에 담아 누구의 눈에도 닿지 않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내 엄마가 그러더라. 시계는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게에 있는 모든 시계는 다 움직이게 해놨다. 근데 이거 하나는 도저히 다시 움직이게 할 수가 없더라. 지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자신이 그동안 원망해왔던 아버지의 무뚝뚝함과 무심함이 사실은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어린 딸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의 시계를 고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지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떠난 직후 지수는 매일 밤 아버지가 가게 불을 끄고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어떤 날은 자정이 가까워서야 발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그것이 그저 일이 많아서라고만 생각했다. 지금에 와서야 지수는 그 늦은 발소리들이 슬픔을 견디기 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엄마 장례식 끝나고 나서 너 학교 보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랐어.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시계를 맡기러 왔는데 차마 수리비를 받을 수가 없었다. 형편이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었어. 그날부터 그런 식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자꾸 배우게 됐다. 지수는 그제야 외상장부 속 수백 개의 이름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다른 이의 슬픔과 나누며 견뎌온 한 사람의 방식이었다. 가게에 있는 모든 시계를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는 일과 같았는지도 몰랐다.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해주셨잖아요. 왜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다. 내가 엄마 없이 자란 것도 미안한데 거기다 무거운 얘기까지 얹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아빠가 늘 멀게만 느껴졌으니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예전의 답답한 침묵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가까스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지수는 그 말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무언가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무심함은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방식이었다. 지수는 상자 속 시계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멈춰있는 시침과 분침이 더는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 다시 움직이게 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래야겠지. 근데 아직은 조금만 더 이대로 둬도 될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에도 그만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즈음 지수는 작업대에 앉아 어머니의 시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태엽을 감아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다. 그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은 아직 자신의 몫이 아닌 것 같았다. 다만 지수는 그 시계가 멈춰있는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오래도록 풀리지 않던 매듭 하나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했다. 지수는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가게 안다른 시계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십 개의 초침이 여전히 제각기 다른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든 움직임 뒤에 한 사람이 견뎌온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지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지수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보냈던 무심한 안부 전화들을 떠올렸다. 형식적인 인사말 몇 마디로 끝나던 통화들. 이제는 그 통화 하나하나가 다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서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나 오늘 우리 아빠에 대해서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알았어라고만 말했다.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수는 차마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대신 전화를 끊고 가게 안쪽 작은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지수는 문을 살짝 열어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흰머리 사이로 한때 어머니와 나란히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젊은 얼굴이 겹쳐 보였다. 지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외상장부의 첫 장을 펼쳐 천천히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글씨들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설명회가 열리던 날, 상가 주민회관에는 단풍로 골목 상인들이 모두 모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행사 직원 최선규가 단상에 서서 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새 건물의 조감도가 화면에 띄워졌다. 깔끔한 외관에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 입주 상인들에게는 우선 입점권과 함께 적정 보상금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화면 속 조감도는 분명 화려했다. 통유리로 된 외벽과 깔끔한 보도블록, 가지런히 심긴 가로수까지. 하지만 지수는 그 그림 속에서 낡은 간판도, 손때 묻은 유리문도, 30년 된 시계방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곳은 분명 더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이겠지만 동시에 누구의 기억도 담겨 있지 않은 공간처럼 보였다. 지수는 아버지를 대신해 자리에 참석했다. 옆자리에는 분식집 박 여사와 철물점 주인이 앉아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선규가 동의서를 한 장씩 나눠주며 말했다. 다음 주까지 서명해 주시는 분들께는 2주 비용도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상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그 자리에서 서명란을 채워나갔다. 박 여사도 한숨을 내쉬며 동의서를 받아들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 골목 떠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하네. 지수는 동의서를 받았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로 돌아가는 길,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권리금과 보상금. 합리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외상장부 속 이름들과 멈춰선 어머니의 시계가 떠오를 때마다 그 합리성이 자꾸 흔들렸다. 가게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작은 방 문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지수는 설명의 내용을 전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다들 그렇게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뜻밖에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수는 오히려 그 차분함이 의아했다. 전에는 절대 안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니 나 혼자 버틴다고 골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더라. 다들 떠나는데 나만 남으면 그게 더 외로운 일 아니겠냐. 지수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버지의 단호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일이 생각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동시에 지수는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이 가게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장노인 회중식이며 박씨 할머니며 그 사람들 갈 곳 없어진다고. 그건 그때 얘기고 몸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언제까지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한테까지 이 짐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다. 지수는 그 말에 발끈했다. 누가 짐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이 가게가 그냥 짐짝 같은 곳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는 그 말에 놀란 듯 지수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딸이었다. 지수 스스로도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에 조금 놀랐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외상장부를 들고 옆 가게들을 차례로 찾아갔다. 박 여사에게 그리고 철물점 주인에게 장부 속 기록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형편이 어려운 손님들에게 베풀어온 수십 년의 흔적들, 보육원의 익명으로 후원해온 편지들. 박 여사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양반이 이런 것까지 했었구나. 나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네. 철물점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가게 어디 가서도 못 만들어. 새 건물 들어선다고 이런 정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잖아. 박 여사는 장부를 덮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사실 10년 전에 가게 망할 뻔했을 때 정태 사장님이 도와줬어. 돈 빌려준 건 아니고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 김밥 좀 사 먹어보라고 일일이 말해주고 다녔지. 시계 고치러 온 사람들한테까지. 그때 그 양반 아니었으면 나 진작 이 골목 떠났을 거야. 지수는 그 이야기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가 베풀어온 것은 시계를 고치는 일에 한정되지 않았다. 골목 전체를 가만히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박 여사는 동의서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일단 나는 좀 더 생각해 볼게. 자네 말 들으니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수는 그 반응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비로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어떤 가치를 함부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지수는 최성규를 다시 찾아갔다. 동의서 대신 외상장부의 일부 복사본과 함께 제안서를 내밀었다. 가게를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골목의 역사를 살린 형태로 일부 공간을 보존하는 방안이었다. 성규는 처음에는 회사 방침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사례 저희도 처음이라서요. 보존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회사 내부 검토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가게가 왜 이 자리에 30년을 있었는지는 알아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수는 외상장부에 복사본을 한 장씩 펼쳐 보였다. 형편 어려운 손님들에게 베풀어온 무료 수리 기록, 보육원 후원 편지의 일부. 선규는 그 종이들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표정에서 사무적인 빛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지수의 눈에도 보였다. 이 골목에서 30년을 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사라지면 새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는 텅 빈 곳이 될 거예요. 선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답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위에 보고는 올려보겠습니다. 확답은 아니었지만 지수는 그 작은 틈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사이 부쩍 짙어진 노을이 골목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수는 문득 자신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모습을 며칠 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골목의 모든 것이 변해가는 와중에도 어떤 것들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나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무리하지 말라는 지수의 말에도 아버지는 그저 시계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지수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선규라는 사람한테 다녀왔다고 들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말에 옅은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지수는 그 웃음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것이 어쩌면 이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고 지수는 가게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외상장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 안의 이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타인들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가 어떤 의미로는 이 가게를 함께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지수는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보였다. 지수는 그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골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 발걸음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었다. 지수는 가게 문을 잠그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얼굴이 이제는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며칠 뒤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단정한 차림의 노년 남성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와 가게 안을 둘러보다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고 흔들었다. 정태, 이게 얼마만이야. 동창회에서도 안 보이더니 몸이 영 안 좋아서 못 갔다. 너는 여전하구나.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오랜버신 임병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청년 시절 함께 시계 수리 기술을 배웠던 동료였다고 했다. 같은 학원에서 동고동락하며 기술을 익혔고 한때는 같은 꿈을 꾸기도 했다고 했다. 병호는 지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딸이구나. 정태가 늘 자랑했었지. 서울에서 디자인 일한다고, 인테리어 쪽 잘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수는 그 말에 살짝 놀랐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자랑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평소 전화통화에서는 일에 관해 묻는 법조차 거의 없었던 아버지였다. 병호는 작업대 한쪽 의자에 앉아 오랜 예시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가게 안시계들의 초침 소리가 그 예시이야기의 배경처럼 잔잔하게 깔려 있었다. 혹시 따님은 알고 있나? 자네가 그때 서울 본사 연수 자리 거절한 거.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병호는 지수의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30쯤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이름 높은 시계 공방으로부터 정식 연수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 공방은 매년 단 몇 명만 선발해 본격적인 마스터, 뒤술자로 키워내는 곳이었다. 합격하면 서울에서 몇 년간 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이름 있는 공방을 직접 운영할 기회까지 주어지는 자리였다. 병우 역시 같은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고 아버지만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 전국에서 100명도 넘게 봤는데 딱 3명 뽑혔거든. 정태가 그 중 하나였어. 나는 거기서 떨어지고 다른 길 찾았고 병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정태가 합격 통지 받고 진짜 좋아했었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 다들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텼어. 지수는 그 시기를 머릿속으로 세매보았다. 아버지가 30즈음이었다면 어머니가 한창 첫 투병을 시작하던 시기와 맞물렸다. 지수는 그제야 그 합격과 거절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재수 씨가 몸이 안 좋았잖아. 정태가 그러더라. 지금 떠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자리 그냥 포기했어. 그게 보통 결심이 아닌데. 그 공방 자리 그 뒤로 2번 다시 안 났거든. 지금이라면 아마 큰 인터뷰도 하고 유명한 기술자 됐을 거야. 아버지는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병호야. 다 지난 일이다. 병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지수는 그 이야기가 가슴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이 조용히 접어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정태야, 너는 그때 진짜 큰 거 포기한 거 맞는데 지금 보니까 더 큰 걸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딸 옆에 있잖냐. 아버지는 그 말에 그저 웃기만 했다. 지수는 병호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병호가 떠난 뒤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가게 정리를 돕다가 낡은 서류함에서 보았던 합격 통지서 한 장이 떠올랐다.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다시 넣어두었던 종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병호가 말한 그 통지서였을 것이다. 지수는 그 종이를 무심히 지나쳤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새삼 아쉽게 느껴졌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기회였는데. 아버지는 작업대 위 시계 부품들을 정리하며 답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미 지난 선택인데. 그래도 저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저랑 엄마 때문에.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이야. 그때 엄마 옆에 있고 싶었고, 너 클 때 옆에 있고 싶었어. 시계 마스터가 되는 것보다 그게 더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후회 안 해. 근데 병호 아저씨는 그 공방 자리가 다시는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큰 기회를, 다시는 못 잡을 기회를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 다시는 못 잡았지. 근데 그 대신 내가 잡은 게 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거 옆에서 다 봤잖냐. 엄마가 마지막 숨 거둘 때도 손 잡아줬고 그 공방 마스터가 됐으면 그 시간들 중에 몇 개는 분명히 놓쳤을 거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어. 지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것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지수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렸다.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가 무언가를 포기당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근데 가끔은 아버지가 드물게 말을 흐렸다. 가끔은 내가 서울에서 자기 일하면서 사는 거 보면 내가 못 이룬 걸 내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었다. 수십 년간 작은 부품들을 다뤄온 손. 그리고 한 번도 후회를 입에 담지 않았던 손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도면을 그리고 마우스를 쥐는데 익숙한 손이었다. 아버지의 손과는 결이 달랐지만 어쩐지 그 안에 흐르는 무언가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공간을, 누군가의 시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지수는 그 마음이 자신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지수는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외상장부와 어머니의 멈춰 선 시계,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아버지의 30년은 누군가에게는 멈춰버린 가능성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해온 사랑의 흔적이었다. 지수는 처음으로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 지수는 가게 벽에 걸린 작은 시계들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였지만 모두 같은 손길을 거쳐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그 시계들 속에서 아버지가 포기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한 길의 결과물을 보았다. 화려한 명성도 큰 공방의 간판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맡기고 간 신뢰와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지수는 작업대 위에 흩어진 작은 부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그 공방에 갔더라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더 풍족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아버지의 손끝에서 배운 이 따뜻한 시간들은 없었을지도 몰랐다. 지수는 그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쯤은 그려보고 싶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 조금씩 또렷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이 가게를, 그리고 이 가게 안에 담긴 시간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메모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다. 아빠의 가게, 아빠의 선택, 아빠의 사랑. 그 세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지수는 휴대폰을 덮고 불을 끈 채 작은 방으로 향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꿈속에서도 천천히 이어질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지수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에게 시계 수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리하면 안 되는 몸이었지만 의자에 앉아 옆에서 손짓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정도는 가능했다. 지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순서를 하나씩 따라했다. 태엽은 너무 세게 감으면 끊어진다. 적당히 손끝 감각으로 느껴야 해. 지수는 핀셋을 쥔 손에 힘을 풀었다. 처음에는 부품 하나를 놓치고 나사 하나를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어떤 날은 작은 톱니바퀴를 잘못 끼워 몇 시간 동안 들였던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다시 해주었다. 지수는 그 한결같음이 어쩌면 아버지가 손님들을 대해온 방식과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자
손끝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작은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의 그 미세한 감각이 지수에게는 묘하게 익숙했다. 인테리어 작업에서 가구와 조명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가던 감각과 닮아 있었다. 이거 봐라.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있어. 딱 맞다는 느낌. 아버지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런 순간이 있었다. 작은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맞물리며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지수는 그 감각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평소 일하며 느꼈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더 조용하고 깊은 만족을 느꼈다. 손님들도 점점 지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태 사장님 따님으로만 불리던 지수가 어느새 지수,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일이 생겼다. 한 할머니는 손목시계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다 귀찮다고 안 하려는데 이렇게 배우는 걸 보니 마음이 좋네. 정태 사장님 닮아서 그런가 봐. 지수는 그 말에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자부심이 차올랐다. 누군가에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 일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지수는 첫 번째 노인이 맡겼던 손목시계를 다시 마주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수는 며칠 동안 연습한 솜씨로 조심스럽게 시계를 분해하고 다른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마지막으로 태엽을 감자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작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드물게 큰 소리로 웃었다. 노인이 시계를 찾으러 왔을 때 지수는 직접 수리한 시계를 건넸다. 노인은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대보고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 고맙습니다. 지수 사장님. 지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그날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들렸다. 노인은 결혼기념일에 이 시계를 차고 아내의 산소에 다녀올 것이라고 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고친 것이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한편 최성규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사 내부 검토 결과 골목 일부를 보존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보존 구역에 들어갈 가게들은 단순히 예전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작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살려 가게의 기본 골조와 손글씨 간판, 오래된 작업대는 그대로 두면서도 조명을 새로 달고 손님들이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작은 의자를 들이는 계획을 세웠다. 외상장부에 적힌 사연들을 짧게 정리해 벽 한쪽에 작은 액자로 걸어두는 아이디어도 떠올렸다. 손님들이 단순히 시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의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아버지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손님들이 못 알아보면 어쩌나 싶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평생 해온 거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지수는 도면 위에 색연필로 표시해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작업대는 그대로 두고 다만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앉을 수 있는 작은 벤치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벽 한쪽에는 외상장부 속 사연을 짧게 옮긴 액자를 걸고 입구 쪽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간판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라는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편해졌다. 간판은 안 건드린다고.
네, 엄마 글씨잖아요. 그건 그대로 둬야죠. 아버지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너 믿고 맡기는 게 맞는 것 같다. 지수는 그 말이 단순한 가게 운영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에게 무언가를 온전히 믿고 내어주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그 무게를 가만히 받아들였다. 며칠 동안 지수는 옆 가게 주인들과 함께 골목 보존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여사는 분식집 일부를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고 했고, 철물점 주인은 오래된 공구들을 전시하는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골목 전체가 단순히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박 여사는 회의 중간에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 씨 덕분에 우리도 이 골목을 다르게 보게 됐어. 그냥 날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버텨온 거잖아. 그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 철물점 주인도 거들었다. 맞아. 새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만든 시간이 좋은 거지. 그걸 이제야 알았네. 지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시작한 작은 제안 하나가 골목 전체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최선규에게도 그 변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선규는 회사에 보고할 자료가 더 탄탄해졌다며 한결 적극적인 태도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지수는 가게 유리문에 붙은 낡은 시계 광고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외상장부 속 몇몇 사연을 짧게 옮겨 적은 작은 종이를 붙였다. 이 시계는 30년 전 이 가게의 첫 손님이 맡긴 시계입니다. 지수는 그 문장을 쓰며 처음으로 이 가게의 역사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뭉클함을 느꼈다. 작업을 마치고 가게 안을 둘러보니 아버지가 작업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아버지 곁에 다가가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을 채운 시계들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어긋난 박자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의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게 안새로 단 조명이 따뜻한 빛을 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지수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이 가게가 아늑하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좁고 답답하게만 여겨졌던 공간이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랑 처음 가게 열었을 때 이렇게 둘이 앉아서 손님 기다렸었는데. 지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셋이서, 아니, 넷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골목 사람들까지 다 같이. 아버지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지수는 그 웃음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 머물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서울에서의 삶도 이 작은 골목에서의 삶도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가게 재정비 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심장 쪽에 작은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 늦추면 곤란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무리하신 게 누적된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충분히 쉬셔야 해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가게 재정비에 들떠 아버지의 몸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명을 고르고 벤치를 주문하고 액자에 넣을 사연을 고르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 그 들뜬 마음 한편에서
아버지의 몸은 조용히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수속을 밟는 동안 아버지는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지수를 다독였다. 너무 걱정 마라. 큰 수술도 아니라잖냐. 병실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보다도 더 작아 보였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욕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짚어 보았다. 가게도 골목도 중요했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아버지의 건강이었다. 하지만 정작 시술 전날 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응급 처치가 이어졌고 지수는 병실 밖 복도에서 몇 시간을 꼼짝없이 서서 기다려야 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지수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외상장부도 골목 보존 계획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오직 아버지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지수는 휴대폰 속 아버지와의 짧은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대부분이 가게는 별일 없냐는 짧은 질문들이었다. 지수는 그 짧은 문장들 속에 담겨있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무뚝뚝한 안부 인사가 사실은 가장 다정한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간호사가 지나가다 지수를 보고는 잠시 멈춰섰다. 보호자분,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안정적으로 처치받고 계세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다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다. 지수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부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직 못한 말이 못다 한 시간이 너무 많다고. 다행히 상태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시술을 며칠 미루더라도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지수는 병실로 들어가 산소줄을 낀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지수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랍맨 아래 노란 봉투 하나 있다. 가게 가서 찾아봐. 지수는 의아했지만 일단 가게로 돌아가 작업대 서랍을 뒤졌다.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통장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수,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갖고 싶다고 했었지. 이거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거다. 많지는 않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지수는 그 메모를 읽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통장의 첫 입금 날짜는 지수가 처음 서울로 떠나던 해였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어떤 달은 다른 달보다 입금액이 적었는데 지수는 그 달이 보육원 후원과 무료 수리가 유난히 많았던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는 그렇게 베풀고 동시에 딸을 위해서도 묵묵히 모아온 돈이었다. 지수는 통장 마지막 장을 넘기다 가장 최근 입금 날짜를 발견했다.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아버지는 그 통장에 돈을 넣는 일을 거르지 않았던 것이다. 지수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하루 어딘가에는 늘 자신을 향한 작은 정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수는 통장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 또렷해져 있었다. 이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면 부담될까봐.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돈으로 뭘 해주겠다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걸 꺼내야 할 만큼 내가 약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지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저는요, 이 돈보다 아빠가 그동안 저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다는 게 더 좋아요. 그동안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거 없다. 나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너 클 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말해야겠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한다. 지수야. 한 번도 그 말을 안 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 지수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았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병실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아빠.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병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만이 그 정적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다. 지수는 그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시술은 무사히 끝났다. 회복은 더디지만 안정적이었다. 그 사이 최성규로부터 최종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 측에서 단풍로 골목 일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요시계방을 포함한 몇몇 가게들이 새 건물과 어우러진 형태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선규는 전화 너머로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게 그냥 감정적인 호소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존구역 컨셉으로 오히려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고 따님이 제안해 주신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그 소식을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옅은 눈물이 비쳤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빠가 지킨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거둔 것뿐이고요. 아니다. 내가 안 왔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못 지켰을 거다. 이번에는 진짜로 내 덕분이다. 지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노란 봉투 속 통장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돈은 단순히 서울에 자신만의 공간을 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과 아버지의 가게를 잇는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고. 병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붉게 번지고 있었다. 지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통장 속 숫자들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 며칠 후 아버지는 안정을 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지수는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두 사람만의 작은 시간을 쌓아갔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지수에게 물었다. 가게 이름 그대로 둘 거냐? 고요시계방. 그럼요. 다른 이름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다만 간판 아래에 작은 문구 하나만 넣고 싶어요. 무슨 문구? 지수는 잠시 웃으며 답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외상장부에 적혀있던 그 문장요. 아버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한 달 후 고요시계방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직접 쓴 손글씨가 햇빛 아래 또렷하게 빛났다. 다만 그 아래에 작은 동판으로 새긴 문구가 하나 더 걸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유리문 안쪽에는 따뜻한 색의 조명이 켜졌고 한쪽에는 손님들이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작은 나무 벤치가 놓였다. 벽에는 외상장부 속 몇몇 사연을 정리한 작은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렸다. 골목 전체도 한층 정돈된 모습이었다. 새로 깔린 보도블록 위로 예전 그대로의 낡은 가게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분식집 박 여사의 가게 한쪽에는 작은 갤러리 공간이 들어섰고 철물점에는 오래된 공구들을 전시한 작은 진열장이 새로 생겼다. 새 건물의 매끈한 외벽과 낡은 가게들의 정겨운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져 그 골목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개업식이라기보다는 작은 잔치 같은 자리였다. 박 여사는 떡과 김밥을 준비했고 철물점 주인은 오래된 공구들로 작은 전시 코너를 꾸려 골목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단풍로 골목을 오래 지켜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은 결혼기념일에 맞춰 다시 움직이게 된 손목시계를 손목에 차고 와서 지수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무열도 찾아와 이번에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손목에 맞는 작은 시계 하나를 새로 주문했다. 임병호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태, 자네 가게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 나도 괜히 마음이 좋네. 그때 그 공방 자리, 이제는 하나도 안 아깝지? 아버지는 그 말에 웃으며 답했다. 전혀 안 아깝다. 오히려 이게 더 큰 것 같다. 지수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아버지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려한 명성 대신 아버지는 수백 명의 마음과 한 명의 딸을 얻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회복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지켜보았다. 무리하지 말라는 지수의 잔소리에도 아버지는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려 했다. 지수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면서도 그 모습이 못내 반갑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게 안에는 부녀 둘만 남았다. 지수는 작업대 아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의 손목시계였다. 지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움직이게 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시계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았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시침과 분침이 조금씩 흔들리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고 일정한 초침 소리가 가게 안다른 시계들의 소리와 어우러지며 퍼져나갔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그리움이 비로소 풀려나는 눈물이었다. 이 소리 진짜 오랜만이다.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 엄마도 이 소리 좋아했었는데. 지수는 시계를 들어 자신의 손목에 가만히 채워보았다. 줄의 길이가 조금 맞지 않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손보면 될 일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시계가 다시 누군가의 손목 위에서 시간을 새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이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마 둘이 잘했다고 했겠지. 너도 나도. 지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이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제가 가끔 들여다보면서 잘 챙길게요. 지수는 그날 이후 서울과 고향을 오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평일에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가게 일을 돕고 손님들의 시계를 고쳤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기술을 천천히 물려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감각으로 가게를 조금씩 가꾸어 나갔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 앞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더 걸렸다.
주말에는 딸이 운영합니다. 서울 사무실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지수의 갑작스러운 주말 행보를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지수는 가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외상장부 속 사연들을 하나씩 들려주곤 했다. 어떤 동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오래된 책방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지수는 가끔 어머니의 손목시계를 차고 가게 문을 열었다. 시계는 더 이상 어느 한순간에 멈춰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그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원망과 거리감이 어느새 사랑과 이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지수는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가게에서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외상장부 속 이름들 중 아직 연락이 닿는 몇몇 손님들을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가게를 함께 꾸려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았다. 사람들은 웃다가도 눈물을 훔쳤고 지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두었다. 가게 안 수십 개의 시계들은 여전히 제각기 다른 박자로 초침을 움직였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저 어긋난 소리로 들릴지 몰랐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다른 박자들이 결국에는 같은 방향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 한가운데 30년 동안 한 사람이 묵묵히 지켜온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지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그 공방 자리도 포기하고 평생 이 작은 가게에만 묶여 있었던 거. 아버지는 잠시 작업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후회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다. 근데 이 가게에서 내 엄마를 만나고 너를 키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났잖냐. 그거면 충분히 잘 산 거 아니냐. 지수는 그 말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저도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여기서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시계들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모든 초침이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골목 밖 새로 정비된 거리 위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사이로 고요시계방의 낡은 종소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종소리는 작지만 분명한 환영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 환영 뒤에는 다시 뛰기 시작한 한 가족의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셔터를 올리는 손길에 어느새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어제 맡겨진 손목시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골목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그래왔던 것처럼 첫 손님을 기다리며 핀셋을 가만히 손에 쥐었다. 가게 안 모든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박자로.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지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아버지의 30년과 자신의 새로운 날들이 같은 시간 위에서 나란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야말로 이 작은 가게가 진짜로 고쳐온 것이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아니라 멈춰있던 마음들이었다. 지수는 작업대 위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오늘 아침의 햇살 속에서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작게 인사를 건넸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리고 다시 핀셋을 들어 오늘의 첫 시계를 향해 손을 뻗었다.